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의 첫날이죠. 준비할 것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의 첫 단추 예쁘게 깰 수 있도록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국내에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대선 투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정책주, 정치 테마주 어떻게 해야 될까?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게다가 뭐 인맥주 같은 경우는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막 급등했다가 이제는 대체로 상승분을 내줬고 지난주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종목 쪽으로 와 있습니다. 김민윤 전문가님, 워낙에 또 정책 관련주, 정책 테마 관련주 많아서 어떤 쪽부터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정치 인맥주라든지 정책 테마로 부각됐던 종목들은 많이 좀 힘이 빠졌고요. 단지 이제 좀 이 종목이 정치 인맥이나 정책 테마로 좀 엮였으면 좋겠다. 근데 못 엮였어요. 그런 종목들은 확실히 반등분에 대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부로 정치 인맥 테마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는 오늘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총 4분인데 4분의 정책들을 좀 봤는데 중첩되는 쪽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지지율 자체가 1, 2위권 내에 계신 분들로 좀 취합을 해봤는데 공이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는 좀 아프지만 부동산 문제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공공주택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색채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공공주택. 두 번째는 또 특정 모 대표죠. 지역 균형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SOC나 지역 화폐 등등. 세 번째부터 많이 좀 중첩이 되던데 디지털 헬스케어죠. 복지, 이런 부분, AI 헬스케어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기도 공이 똑같습니다. 에너지, 친환경. 이쪽 부분을 좀 강조하는 기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I 따라서 소부장, 국산화, 바람,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 친환경과 AI 국산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에너지 친환경인데 여기서는 지지율 1, 2위를 받고 계신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기조 변화가 있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 과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정책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아리백 확산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이 재생 에너지에 분명히 이제 원전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탄소 중립 국가 목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는 합의 일치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형 산업이다. 에너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이런 주가들이 좀 많이 갔어요.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많이 갔는데, 저는 여기에 관해서 아침까지도 굉장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게,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되든 내수경기 부양책부터 먼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올리는 거, 이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쉽지 않겠다. 올해 정말로 내수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이 공공요금, 전기세 올린다? 좀 안 맞죠? 너무 힘든데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담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두 번째인데, 이 소부장 플러스 AI 산업 국산화죠. 이 부분은 양쪽 모두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기반에 우리 이제 인프라가 좀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 국산화, 전략기술 육성해야 된다,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정책 지속성인데, 지금 미중 패권이 반도체 굉장히 hin기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또 스콧 베센트 장관 말 많았어요. 아침에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조 자체가 또 변했고요. 어찌됐건 여기서 패권 갈등 속에서 대응 차원을 마련한다면 어찌됐건 예산 지속적으로 조금 죽어요. R&D 연구 개발 비용 다시 줘야 될 것 같고요. 인력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정책의 연결고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인력 양성이나 감세 지원을 할 때
국가 주도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SK라든지 삼성전자를 대기업 주도로 하면서 조금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고용인력 창출로 갈 것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좀 하면서 고용인력 창출을 좀 해다오, 많이 인력을 좀 뽑아다오 하는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국가 주도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단지 그 국가의 주도가 지금까지 했던 뭐 세제 감면 혜택, 뭐 전기세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쪽으로 그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지원을 좀 해줄 때 R&D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과의 지금 관세 무역 전쟁 뭐 합의안을 도출할 때 특정 기업을 조금 거론해 주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과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서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공이 이제 이 두 가지 파트에서는 정책이 뭐 대선이 끝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하고 AI 쪽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전략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고요. 이사님은 뭐 하루 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공통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뭐 결론부터 저도 AI하고 에너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선별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여러 종목군들 중에서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사, 그다음에 뭐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작년 5월 재작년 5월인지 작년 5월인지 헷갈리는데 네. 5월부터 와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포트폴리오 내 금융주 한 15% 정도는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증권주들, 그다음에 뭐 금융지주사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PB 한 배 넘어간 종목이 아직도 많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메리츠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뭐 한두 종목 정도를 제외하면 여전히 다 평균은 0.6배고 0.6배에서 0.8배 사이 정도 와 있는 상황이 그 밑에 있는 종목도 허다합니다. 다만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해서 배당도 꾸준히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뭐 PF 충격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내용에 넣지 않았는데 김민주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생각나는 것은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에 나와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LMM 모델 만들긴 어렵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인프라는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인프라도 없는데 뭐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SK그룹이 6만 장 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뭐 그 정도 영역에 정보 투자, 그러니까 정부가 마중물을 마련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형태의 그 AI 인프라 투자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포기하는 거 아니고 원전도 계속 가는데 신재생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원전은 유지하면서 상황을 봐가서 사용 연한이 다 됐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건 연장하고 신재생 쪽은 우리가 뭐 아리백이나 이런 쪽에 워낙 지금 뒤쳐져 있으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신안 지역을 포함한 태양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델 쪽에서는 이 지분을 개인들에게 그 각 가정에게 나눠주면서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약간 연금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확산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것 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 태양광이 안 됐던 것은 수출 때문에 문제였고 국내 시장에서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였는데 최소한 국내에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면 국내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서 또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정책들이 사라지고 또 생기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두 분이 집중하는 쪽이 공이 AI하고 에너지예요. 그렇다면은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나머지 정책주들은 이제는 좀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정책의 그 순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해온 아까 5가지 정책 중에서 그 아무래도 누가 되든 간에 굉장히 아픈 부위잖아요. 네. 뭐 주택이라든지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뭐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모두 강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책의 그 순위를 좀 둔다면 제가 봤을 때 내수경기 부양책이 1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 유통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김종희 이사님 말씀하셨던 에너지라든지 사실 인프라가 좀 많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인프라가 그래서 아까 뭐 세금 조금 깎아주고 감세안 발표하고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정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계속 기존에 있던 정책에 도돌이표 정도 지원해준다면 기업이 거의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내용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30조를 등에 짊어지고 미국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자국 기업의 그냥 현대차만의 이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때 정의선 회장은 정말 거의 목숨 내놓고 간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가서 한 거니까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뉘앙스가 좀 민주당 쪽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기업 좀 괴롭히기 기조가 약간 국민들 느끼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네. 뭐 세금 많이 걷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세금 걷는 만큼 지원도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뭐 국가 산업 전략하고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순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1위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내수 경기, 그다음에 국가 산업, 그러면 에너지,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지역 균형이라든지 공공주택, 부동산 쪽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순위 안에 있는 거는 다 홀딩을 해도 되고 순환매로 언젠가 한 번은 정책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기간 투자를 단지 좀 길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설을 좀 잡고 있는데 어찌됐건 공공주택 이야기, 부동산 정책 부양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때 그 정책의 순위가 있으니 당장 2, 3개월에는 안 되겠죠. 당장 제가 봐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내수경기 부양책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가 갑자기 부동산 이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정책의 순위가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 순위가 후순위 쪽으로 들어간다면 기간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계획과 여러분들 공공주택은 다른 문제예요. 공공주택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고 반도체나 에너지 정책은 사실은 국가산업 대내외 문제이거든요. 네. 대외 문제. 그래서 이 정책의 크기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저도 힘은 내수경기 국가산업 정책 쪽에서 반도체 에너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쪽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지수 전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원래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뭔가 또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컨벤션 효과, 허니문 효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수가 2,700선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이 움직임이 이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수 오르면 증권주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거래 대금도 증가한다면 뭐 물론 최근 증권사들,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해서 예전처럼 뭐 리테일에서만 이익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5월 달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것은 소위 이제 미국 시장, 나름대로 그래도 이익을 꽤 낼 수 있는 리테일 쪽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저항 없이 수수료를 냈던 미국 모멘텀, 미국장 모멘텀이나 중국장 모멘텀, 해외 주식 모멘텀이 만약에 꺾이거나 둔화된다면 이들의 이익은 생각보다 덜 증가할 수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수료는 거의 지금 제로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쪽의 거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민주당 쪽의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STO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들을 더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들은 그렇게 대규모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때 무언가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뭐 이제 ETF가 출시된다든지 하면 그와 관련된 상품 유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증권주는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정부가 결정되고 출범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
추경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뭐 김문수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추가 추경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이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국민의힘 쪽에 또 30조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 추경을.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은 하반기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마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른 곳에 쓸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돈이 나왔을 때 지역 화폐라든지 이렇게 소비를 좀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비 쿠폰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지역화폐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역화폐 뭐 종목이 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고 펀더멘탈도 별로여서 전 지역화폐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소비 증가와 관련돼서 소비주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있는지 정도는 하반기에 한번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를 하루 앞두고서 이 부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고요. 다음은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준 섹터, 김민우 전문가님. 소비, 유통 준비했습니다. 소비, 유통, 이사님은요? 네, 저는 악재를 맞은 철강업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소비, 유통, 앞서 저희 이슈에서 봤던 부분의 연장선이 아닐까 합니다. 소비, 유통, 오늘 주목하신 이유 먼저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또 소비, 유통을 준비해봤는데, 예. 저도 뭐 이사님하고 생각이 거의 좀 비슷하고요. 지금 내수경기 부양책에서 뭐 지역화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뭐 정책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이제 연구원분들이 하실 것 같고, 단지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정책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아까 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밸류 종목들, 아직까지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뭐 여기까지 이제 못 가봤어요.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좀 보니까 이제 영업무역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최근에 소비재 쪽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한 번씩 업종 차트를 보시고요. 영업무역인 주가 모습인데 사실상 주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만한 그 자금 여력도 없었고, 무분별한 뭐 종목 추천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보니까 춤을 췄더라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옷도 만들고 핸드백도 만듭니다만은 여기도 뭐 7,000원 원절에서 12,000원. 뭐 관세 정말 무풍지대지는 않아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ODM, OEM 구조가 좀 틀리긴 한데, 어찌됐건 그렇게 경기 안 좋다는데 미국 시장에서 옷 잘 팔리나 봐요. 정말로.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주목하는 쪽들인데 백화점 종목들이죠. 맞아요. 다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고요. 현대백화점인데 지금 73,000원까지 찍었고, 주가는 사실 아까 영업무역이나 JS 코퍼레이션보다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자복자복 신압으로 조정도 좀 깊지 않고, 물론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런 종목이 별로 재미는 없으세요. 근데 사실 주가는 좀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작년 11월 15일에 41,0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 73,000원이니까 공이 뭐 11월 기준으로 100%는 찍을 것 같아요. 8만 원대는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밸류를 좀 신세계와 더불어서 봤더니 현대백화점 PBR이 0.3이더라고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네. 저렴한데 이제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 이건데, 여기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좀 의구심이고, 앞으로 혜택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약간은 물음표가 달려 있지만, 밸류라든지 실적 대비라든지 등등 소비 유통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소비 쪽에 있는 종목들이 뭐 섬유, 의류, 패션 등등이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 더 갈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조정을 좀 준다면 이거는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결국 이 정책방 모멘텀이 내수 경기를 얼마만큼 부양시켜주는 정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아까 소비 쿠폰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뭐 지역화폐로 가든 내수 소비로 가든 1인당 25만 원이 가든 이런 쪽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눌림목시 공략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모멘텀, 저밸류에 따라서 실적까지 개선세가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유통 쪽은 뭐 주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번 해지 전략을 구사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해지 전략이 최근에 올해를 돌이켜보면 히토리오하고 원전 쪽이 해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죠. 이쪽으로 해지 전략을 좀 쓰지 말고 에너지 쪽으로 쓰는데 해지 전략에 소비 유통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하실 필요 없는데 저와 의견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실 때 소비 유통도 한번 눌리면 추세가 이제 변곡점에 올라섰으니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은 아니지만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 내수, 소비, 유통 섹터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또 악재가 발생한 철강주라고 하시면서 이사님이 오늘 관심 섹터를 주셨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언급해 주셨지만 관세가 2배로 오른다. 25%에서 50%로 오른다. 또 미국과 중국이 투닥투닥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는 투닥투닥 거리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USTR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보면 강하게 질러놓고 반토막으로 깎고 강하게 지르고 반토막 깎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의 끝은 50%는 아니고 뭐 25%에서 뭐 약간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와 15%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철강 관세를 하니까 1분기에 수입이 대거 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미국의 조강 생산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관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알래스카와 관련된 부분 뭐 이것도 할지 여부는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조강 생산량 이게 정말로 알래스카 범위를 다 충족할 정도로 존재하는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현대제철도 가서 뭐 전기로 늘린다, 니폰제철도 가서 뭐 전기로 추가적으로 늘리고 일관제철소 뭐 생산하고 USD 산다라고 하지만 그거 언제 됩니까? 최소한 뭐 2, 3년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미국에서 정말로 생산해낼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끝도 없이 지어야 되는데 미국의 일부 조강생산 US 스틸이라든지 뭐 누코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최대한 가동률을 끌어올리더라도 물량이 결국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물량을 누가 채울 거냐? 미국의 공장이 있는 국내 업체.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이 없어도 꾸준하게 이쪽에 공급해왔던 국내 업체가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뭐 조정이 꽤 이어졌던 세아제강을 그래서 다시 좀 쳐다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때 뭐 20만 원도 넘었던 주가가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16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의미 있는 기술적 변곡은 한 16만 원대에서 대폭의 거래 증가와 함께 주가의 업사이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을 강하게 이탈한다면 뭐 장기적으로 또 헤매겠지만 아마 이 가격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조정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의 공장이 있고 미국향 에너지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조정받은 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제철이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와 같은 기존에 이제 국내에 좀 모멘텀을 많이 두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봐야 되지 않는가. 여전히 철강업종에서는 세아제강이 탑픽이 아닌가. 전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섹터 좀 궁금했거든요.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올라갔죠. 이 품목 관세가요. 이와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미국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은 정작 미국도 좀 아쉽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철강에 미치는 영향 좀 다각도로 봤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결론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창 관심주 김민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네, 오늘 유비케어 준비했습니다. 유비케어 그리고 이사님 지난주에 RFHIC도 급등을 했고 또 어떤 종목 관심 갖고 보실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신성ENG 준비했습니다. 신성ENG 종목 사이즈가 조금 작고 궁금합니다. 먼저 김민우 전문가님 유비케어 어떤 측면 좋게 보세요? 네, 뭐 종목 사이즈가 이제 작다고 하시니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실 뭐 목표가 안 들으니까 부담감은 좀 없어졌지만 늘 포트폴리오의 편제 정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력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막 저랑 이사님 추천 나가는데 바로 사실까 봐. 그래 저분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의 주력은 아직까지 반도체나 성장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정책주 저희가 좀 다뤘지 않습니까?
그 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양쪽 그 후보들 다 보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진단 키트 쪽으로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뭐 매매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럼 여기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혹시나 코로나가 다시 대한민국까지 좀 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뭐 약간 이제 온라인상에서 약 찍고 받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책 모멘텀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고요. 유비케어는 일단 여러분들 실적 기반 종목입니다. 계속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적습니다만은 성장주의 한 축으로 넣어주려면 매출액 성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 5년 내내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실적도 흑자 쪽입니다. 스몰캡이긴 한데 단지 뭐 실적은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쪽이 있어요. 최근에 뭐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제 변곡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기간 행보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 잡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AI 기반으로 어떤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이론적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이 저는 나온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봄 국가 책임제 이런 거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공공의료가 이제 확대되는데 뭐 오프라인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변화된 시기에서 약간 온라인상으로라도 약 받고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집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문 앞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고 정책 모멘텀을 한 차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주가는 좀 하반기에 아웃퍼폼하지 않겠느냐 오늘 생각이 들어서 관심주로 유비케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뭔가 포트가 비어 있는데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발 모멘텀 보고 조금은 또 다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 유비케어였고요. 신성엔지 이 종목은 태양광 쪽으로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사님 알려주세요. 뭐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비중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뭐 공장도 뭐 증평해 있는 것까지 접으면서 지금 김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 신성엔지 본사가 뭐 판교 이쪽에 있는데 뭐 그쪽 용인 쪽에 이제 신사옥을 가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태양광을 쫙 펼쳐놓으면서 뭔가 이렇게 태양광 기업이라는 걸 뭐 드러내고 있지만 태양광 자체가 뭐 워낙 좋지 않아서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격 자체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자,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IR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가격도 없고 단순한 IR과 관련된 어떤 뭐 뇌피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if를 많이 달았는데 세 가지 if를 달았더라고요. 첫 번째 if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린다면 삼성전자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의 2차 전지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모두 연관되어 있는 클린룸, 드라이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설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신성엔지가 대표 클린룸 삼성전자 연관된 기업으로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if는 지금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에 액침 냉각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이쪽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삼성 SDI와 일부 뭐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으로 그동안 부각받은 게 없다. 그런데 액침 냉각 쪽으로 뛰어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if로 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if는 김제에 있는 태양광 하나만 남겨놓은 것은 그나마 이제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투자를 늘렸던 것을 두 개를 정리하고 김제 쪽만 남겨놨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으로 신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만금 개발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지역별로 김제 공장에 있는 태양광 설비 쪽도 긍정적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의 그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 약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제 붕괴되는 과정. 이때도 결국 삼성전자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 유입되면서 잠깐 반짝였다가 주가는 뭐 그때 대비 반토막이 났고 올해 이제 약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뭐 물론 아주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두 가지 모멘텀이 더해지면 뭐 주가가 일정 부분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클린룸 쪽에서는 어쨌든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성엔지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만약 바이오 기업들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클린룸과 거의 비슷한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5공장, 6공장 이런 것들이 늘어날 때 그와 관련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이런 핵심 쪽의 종목군들 산업의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에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관련 종목이라는 점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현지 패박 메인입니다. 반도체 쪽에 클린룸 쪽, 그리고 또 태양광, 물론 좀 줄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모로 매력도를 보고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시는데 과연 토마토 AI는 어떤 쪽을 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을까요? 보시죠. 유비케어 대 신성 ENG. 신성 ENG가 6, 유비케어 4.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비케어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다. 지금 김민주 전문가도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성 ENG는 최근에 실적은 약간 좀 부진한데 중장기적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신성 ENG에 대한 평가 나왔습니다.